처음부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건강포럼 처음에 이런 포맷의 건강과 관련된 강좌를 하자고 4회짜리 강의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병명을 전부 세분화시켜서 총 18 그 강좌를 시즌 2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3에는 그 시즌 2 강의를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즌 3 강의는 동영상을 미리 보내드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께 혹시 이제 동영상 강의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그 병과 관련돼서 상담도 하고 좀 더 추가적인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18번의 강의 중에 3번의 강의에 동영상 촬영을 못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의한 그 11번째 강의가 그때 촬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 내외뉴스의 한송목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 동영상 찍어주시기로 하시고 남겨주시기로 하셔서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 김민경 약사님하고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사연은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약학적 접근이든 의학적 접근이든 좀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한번 그거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약국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없는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요 시간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줬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막힘이 없는 약과 관련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에 관해서 그래서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그 시즌 2에서 했던 강의를 좀 더 보완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체계적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병들이니까 충분한 정보 들으시고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김민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요. 솔직히 저 추워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암인데요. 저희 나라 이제 사망 1위는 원래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원래는 이제 암으로 돼 있어요. 암으로 돼 있는데 암은 이제 이게 그냥 암 하나의 질병으로만 봐서 이제 사망률 1위로 돼 있긴 한데, 원래 1위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협심증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심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그쪽 사망률이 합치면 제일 많긴 한데, 어쨌거나 뭐 그 다음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일부 암들 뭐 위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갑상선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암들에 대해서는 완치율이 되게 높아요. 거의 뭐 90% 이상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꽤 있죠. 중요한 거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것은 암을 걸리신 분들을 고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병원에서 하셔야 돼요. 암에 걸리셨을 때 민간요법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사하고 한약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시되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하셔야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암 치료할 때 그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애플 사장님이셨죠?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씨가 췌장암이셨거든요. 췌장암이었는데 그 사람이 병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른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하다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원래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죽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충분히, 물론 이제 췌장암 자체가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암 중에 하나긴 한데, 아마 제대로 된 치료를 하셨으면 좀 더 그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치료의 방법을 한 가지만 취하지 마세요. 병을 치료하실 때. 특히 암은 그렇습니다. 암 자체가 세포가 변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세포가 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변이 된 상태를 갖다가 원상태로 돌리는 특효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암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 요즘에 이제 뭐
병원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암 치료를 갖다가 대체의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뭐 치료되신 분이 있긴 합니다. 대체의학으로 해서 분명히 치료되신 분이 있긴 한데 치료는 곧 병원에서 같이 하시면서 대체의학을 같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의 정확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암을 덜 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암의 정의.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세포 내 조절 기능에 의해 분열하며 성장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치료를 받아 회복하여 정상적인 세포로 역할을 하게 되거나 회복이 안 된 경우에는 스스로 죽게 되면서 세포 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는데 이것을 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암의 경우 기저층에서 분열하는 정상세포는 표피로 이동하고 죽어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피부암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하여 덩어리를 형성하며 주위 조직이나 장기를 침입하고 파괴하면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인터넷 쪽으로 해서 건강상식에 대한 자료를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거기 거를 지금 가져와서 지금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자극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가 됐다는 말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변이가 됐다는 뜻이 원래 세포에는 수명이 적혀 있어요. 각 세포마다 수명이 다 타이머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유전자 끝에 보면은 유전자 시계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하나씩 똑똑똑 떨어지면서 다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자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포가 자기 수명이 다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죽게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포 내 유전자 시계가 없어져 버린 애들이 그냥 계속 무한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세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암 이름이 다릅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위세포가 텔로미어가 떨어져 갖고 유전자 시계가 떨어져 나가서 무한 증식은 그게 위암이라고 부르고요. 간세포가 그러면 그걸 간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세포든 무한 증식하게 되는 그 세포 내 시계가 사라졌을 때의 문제를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종양이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덩어리를 형성한 것입니다. 네. 양성종양은 비교적 서서히 성장하며 다른 부위로 전이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악성종양은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며 주위 조직으로 침범해 가다가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확산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재발을 잘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악성종양하고 양성종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용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 그걸 양성종양이라고 불러요. 내시경에서 띄어내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양성종양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그 양성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스트레스 상태라든가 면역계 문제로 인해서 약간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유전자 변이된 게 아니에요. 유전자 변이가 돼갖고 막 무한 증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성종양하고 악성종양을 봤을 때는 그냥 양성종양 그냥 용종이라고 불러요. 그냥 뭐 입종이라고도 하고 자궁근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종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양성종양들인데 악성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놈들은 무한 증식을 하는 건 맞는데 나중에 이제 혈관 쪽으로 커지게 되면 혈관까지 가까이 가서 커지게 되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갖고 지네들을 막 뜯어서 거기다 뿌려요. 이렇게 타고 가서 딴 데 가서 이렇게 붙어서 자라라고.
그 예전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암 걸린 사람의 종양을 떼갖고 그 항암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있어야 항암제가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항암제를 개발했는데 암세포가 죽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여성분한테 띄어낸 종양이 아직도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배양을 하겠죠, 그죠? 세포 배양을 해갖고 그 세포가 아직도 계속 배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저거 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 항암제 개발을 위해서 암세포를 당연히 배양을 해갖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그때 띄어낸 게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양성종양하고 악성종양의 차이는 다른 건 다 빼고요.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양성종양은 전혀 안 돼요. 악성종양이 이제 전이가 돼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악성종양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 세포들을 죽이고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악성종양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 증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식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주변에 있는 양분이란 양분, 산소란 산소를 다 빨아당겨요. 그래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종양, 즉 암을 없앨 때 치료제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새로 신생되는 혈관을 못 만들게 하는 치료제도 있어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커지기 위해서는 혈관을 주변에다가 막 만들어요, 지가. 그 영양분을 땡겨야 되니까. 그러면 신생혈관을 막 옆에다 추가를 막 합니다. 그럼 추가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양분을 땡겨갖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증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신생혈관만 이렇게 줄여줘도 얘네들이 굶어 죽어요. 그런 항암제가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도 있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도 있습니다. 상어연골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관퇴행성 관절 있으신 분들 상어연골 드시거든요. 관절염 때문에. 근데 그게 혈관을 신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임산부 먹으면 안 됩니다. 상어연골 임산부 드시면 큰일 나요. 아이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안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어연골에 임산부 먹으면 안 돼요. 샤크 카트리지라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상어연골 치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근데 그걸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해서 드시긴 하는데 그게 항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약을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걸 다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성종양은 그 위치에서만 커지고 다른 장기를 침습하거나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악성종양 같은 경우는 공격을 전이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리고 양성종양 같은 경우도 너무 커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조직을 그냥 혈관을 이렇게 눌러요. 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떼어내겠죠. 떼어내서 이제 다시 재발을 잘 안 하니까 떼어내면. 여기 보면 이제 암의 종류와 발생 부위라고 돼 있는데 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에 다 생길 수 있어요. 암세포는 모든 세포에 다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암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바이러스하고 활성산소로 보고 있어요. 원인을. 유전적인 유전적인 영향도 한 10에서 20%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직계 가족에 암이 걸리셨던 분이 있으면 암이 걸릴, 즉 유전적으로 암이 생길 확률이 높은,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끝에 있는 유전자 시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한 10%에서 20%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뭘 보냐면 세포 내에 독성 물질이 되어 있는 활성산소를 봐요. 활성산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자외선이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보게 되면 이제 피부가 걸린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 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이 유기물질이에요.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벤젠 아시죠? 벤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연료라든가 일반적인 화학 제품,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다 벤젠 고리로 만들어져 있는 합성 제품들을, 석유화학 제품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거든요. 벤젠이 들어있는. 그 벤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식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산들은요, 사슬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사슬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고, 얘가 그냥 일반 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애인데, 벤젠환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벤젠 고리를. 그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벤젠 고리가 있게 되는데, 벤젠 고리, 이 벤젠 유기물질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합성이 되거나 유기물질이 들어있는 건데, 이 벤젠 환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표현이 돼 있는데, 옆에서 보면 문제가 이게 판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벤젠 고리가 꽤 단단한 화학 구조예요. 잘 안 뜯어져요. 이 지방산 같은 경우는 식물성 지방산은 열만 가해도 잘 뜯어지고 잘 뜯어지거든요. 뜯어지는데 이거 잘 안 뜯어져요. 되게 단단한 화학 구조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해도 증발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용매 같은 경우 증발했을 때 신나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그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공장 매연 같은 경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공기 중으로 날라와요. 이렇게 날라오면 몸에 이제 호흡기로 하면 혈액으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혈액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이런 판처럼 생겼거든요. 그럼 얘가 지용성 물질이에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세포막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 구성 물질하고 세포 외에 있는 물질하고 차단을 하는 기름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있는 거,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수용성 물질로 혈액도 다 수용성이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은 통과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놈은 판처럼 생겼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분자들을 비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DNA 나선 구조로 해서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이 사이로 이렇게 싹 들어서 잘라버려요. 싹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걸 막는 방어 기전이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티옥시던트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항산화 구조체들,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독소를 제거하는, 독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기물질들이 왔을 때 이걸 분해해서 뜯어서 갖다 버리는 모든 시스템이 몸에 다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벤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오존 많이 아시죠? 오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리고 표백제 계열들. 걔네들이 다 활성산소들이에요. 활성산소들인데, 오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래는 그것도 세포 독성이 있고 발암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름에 자외선 되게 많으면 오존주의보 이렇게 해서 밖에 외출하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세포 독성이 되게 강합니다. 오존이. 걔네들이 다 활성산소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열을 가한 그냥 기름이라고 제가 할게요. 원래는 열을 가한 불포화지방산이 해당이 되는데 열을 가한 기름의 활성산소, 즉 산화지방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갖고 걔네들도 똑같이 기름이니까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DNA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세포막 자체를 공격해서 세포막을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래갖고 세포막에 구멍이 뚫리면 세포가 파괴돼서 죽거나 아니면 손상이 돼서 얘네들도 이제 유전자 변이를 겪거나 그런 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발암물질로 가장 크게 보는 게 요 활성산소하고요, 유기물질하고 그리고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이러스는 지네가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RNA 성분, 그러니까 RNA, 그러니까 유전자 코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바이러스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그게 요만한 통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걸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에 달라붙어 갖고 세포에 달라붙어서 꼭 외계인처럼 생겼거든요. 외계인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그 바이러스를 확대하게 되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바이러스랑 달라붙어 갖고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다가 RNA나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저희
유전자에다가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감염을 시켜서 지네하고 똑같은 애들을 계속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하는 일인데, 문제는 RNA하고 DNA가 들어가서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DNA를 공격을 하면서 변이를 유발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하여간에 그 바이러스가 자궁암을 유발한다고 아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부인과에서 주사 맞죠. 그 청소년기에 있는 여자아이들 주사 맞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바이러스 예방을 하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거,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뭐 정설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의 원인이에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비타민C 많이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 자체가 아주 강한 항바이러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야채들 같은 경우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는 그 항산화제들을 요즘에 시중에서 되게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런 거 드시면 되고, 아니면 야채 많이 드시면 되고, 그리고 활성산소 안 드셔야 되죠. 담배는 일산화탄소인데, 일산화탄소가 아주 강한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배 자체는 상당히 강한 발암물질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뺀 거 나오잖아요. 전자담배 이렇게 니코틴 만들어있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발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니까 뭐 활성산소 말고 담배에는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죠. 타르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다 이제 화학물질로 인한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DNA가 손상이 되면은 그러면 암이 걸린다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원래는 숨을 쉬잖아요.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갖다가 고치는 시스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고장이 나게 되면 DNA를 지금 이제 그림을 되게 귀엽게 잘 그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고요. DNA에 이런 큰 단백질 같은 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DNA를 쭉 지나가면서 스캔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 DNA가 이렇게 아주 꼬여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단백질 하나가 딱 달라붙어 갖고 그 DNA를 이렇게 하나씩 풀으면서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DNA가 고장나 있는지 안 고장나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장이 나면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실제로 몸에 그렇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세포 안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 기능만 유지해 준다고 해도 세포 내에 있는 DNA 손상, 즉 활성산소라든가 유기용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상되어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고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DNA가 손상되어 있는 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발암률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 유기용매라든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이제 암세포가 됐어. 암세포가 됐으면 그럼 이제 못 죽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체 면역체계에 보면은 여기에 어디가 있냐? NK셀이라는 애가 있어요. 암세포만 잡아 죽이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암세포를 검사하는 시스템 자체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안테나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거든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에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안테나 같은 게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끝에 보면 세포들이 나는 무슨 세포고, 나는 니네 집에 살고 있는 놈이고, 나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암세포가 되게 되면 여기에 나 암세포로 변했어 라고 하고 표시를 이렇게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NK셀이라고 하는 놈이 요 놈이 가서 이거를 이렇게 읽어봐요. 이렇게 눈이 없으니까는 세포를 갖다 이렇게 더듬습니다. 이렇게 더듬어서 얘 변했네 라고 하면 세포막을 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세포가 있어요, 몸에 보면.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 보면 여기 보면 세포대성 T림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킬러 T셀이라고 해요. 킬러 T셀이라고 해서 면역 체계에 보면은 그 B림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B셀이라고 하는 놈이 있고 T셀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B셀이라고 하는 애는 항체 만드는 애. 항체를 만들어 갖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 죽이는 애가 얘고요. T셀이라고 하는 애는 크게 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놈들을 잡아 죽이는 병사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B셀이라고 하는 놈이 T셀한테 뭐지 이게? 뭐지? 재난물질. 재난물질. 포항에서 네, 포항에서 네, 지진. 발생했죠. 아 그거예요? 예, 예. 다 같이 한 번에 오는 그러니까 막 이게 근데 왜 난 안 와?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왔는데 진도 5.5 꽤 센 건데. 그래? 나 안 왔어요. 나는 지금 국적이 없는 거예요. 국적이 없는 거예요. 남대 왔다고 남대 왔는데 여기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흔들려. 좀 흔들리죠? 네. 진짜. 네. 네, 흔들려. 느껴진다. 흔들리는데 의자 흔들리는데? 느껴지네. 진짜. 오. 어떻게 계속 죽는 흔들리네. 거야? 우리 지금 무당시는 거 아니야? 비밀번호 은행 그럼 저는 안 돼. 저는 안 돼. 의자 흔들리는 거 봤지? 좀 전에 느껴졌네. 대박. 지금 계속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자가 안 왔으면 우리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 나같이 둔한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경주 때도. 그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포항이에요. 못 정도인데. 괜찮아요? 근데 나만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럴 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십니다. 원래는 B셀, T셀 이렇게 하는데 B림프고 T림프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 B세포, T세포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면역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크로파지라는 놈이 있어요. 몸에 보면 마크로파지라는 애가 뭐냐면 폐 쪽하고요, 간 쪽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식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있는 위장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들 있죠?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잡아먹는 애가 있습니다. 그걸 대식세포라고 해요. 보면 먹어요, 그냥. 너 우리 집 애 아니네? 그럼 먹어요. 그게 세포든 아니면 바이러스든 상관없어요. 외부에 들어오는 그 먼지 같은 거라든가 독성 물질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먹어요. 무조건 먹어갖고 먹고서 누구한테 가냐면 얘한테 가요. 내가 오늘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와서 잡아먹었는데 그 잡아먹고 나서 잡아먹은 그 조각을 하나를 보여줘요. 얘한테 보여주면 얘가 이놈 나쁜 놈이네. 그러면 그 조각을 갖다가 가지고 복사를 해갖고 Y자처럼 생긴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가 딱 이렇게 Y자처럼 생겼거든요. 항체가 Y자처럼 생겨갖고 요 Y자 끝에다가 사진을 붙여요. 사진을 붙여갖고 B세포에서 사진 붙인 이 항체를 갖다가 뿌려요. 요렇게. 그러면 이 Y자처럼 생긴 사진 들고 다니는 애가 얘가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먹은 놈을 찾으러 다녀요. 똑같이 생긴 놈이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면은 얘가 항체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놈을 만났어. 만나면 찔러주고. 실제로 그러니까 직접 찌르지는 않고 뭘 부르냐면 그 보채라고 해서 떠댕기는 놈 하나 있어요. 폭탄 같은 애. 걔를 갖다 이렇게 끌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럼 세포막이 터져서 죽어요. 그렇게 아니면은 얘네들로 해서 좀 안 된다. 그러면 얘를 불러. 형. 나서 도와줘. 형을 불러요. T셀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형을 불러. 얘가 좀 큰 형이야. 얘가 대빵이고. 그럼 얘를 부르면 얘가 와서 죽여요. 이거 TK셀이라고 해요. TK셀이라고 하는데 킬러셀이라고 부르고. 그럼 얘는 그 B세포의 지령을 받습니다. B세포의 지령을 받아갖고 나쁜 놈을 가서 죽이게 돼 있는데 항체를 뿌려서 T세포에서 사진 붙인 이 항체를 갖다가 뿌려요. 요렇게. 그러면 이 Y자처럼 생긴 항체를 만듭니다.
나쁜 놈을 찾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나쁜 놈을 만났다 그러면 얘를 불러서 죽이고 도와주기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부르면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면역체가 유지가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군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특공대 같은 놈. 얘가 NK셀이에요. NK셀. 힐러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라고도 부르고 그 면역 체계에서 되게 그 나쁜 놈들 들어오면 죽이는 애가 얘인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이 딱 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어요. 특히나 얘는 그쪽으로 특화돼서 만들어진 놈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이 B셀이 있죠. B세포. B세포가 제일 끝판은 대장인데 얘를 갖다 공격하는 애가 에이즈예요.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는 얘를 공격하는 애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면역 체계가 싹 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 체계 전체가 다운돼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 콩팥 위에 보면 부신이라고 달려 있거든요. 그 부신에 보면 부신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계를 다운시켜버려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기도 더 잘 걸리게 되고 피로도 더 안 풀리게 되고 몸에 염증 같은 게 발생하는 이유가 스트레스에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 반응을 더 유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은 매연을 맡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항생물질, 잔류염소, 농약, 제초제, 살균제 이거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해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햇빛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담배는 피할 수 있죠. 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술은 피할 수가 없고 술도 피할 수 없는 이거. 화학물질 어떻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거를 이사 가지도 않을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뭐 날라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게 되는데 그러면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공해물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러면은 생긴 거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없애는 방법이 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암제 자체가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를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K셀 같은 경우는 세포에 보면 나 암으로 변했어 하고 얘가 이제 미치기 전에 위에다 딱 걸고 얘가 싹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걸 찾아갖고 암세포를 갖다 막 죽여요. 죽이러 다니는데 얘가 약해지면 암세포가 늘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에 보면은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돌연변이 세포가 항상 만들어지는데 그 돌연변이가 됐을 경우에들 대비를 위해서 세포마다 돌연변이가 됐을 때 돌연변이 인자를 갖다가 표시하게 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돌연변이 인자가 되고 나 암세포가 돼버렸어 하고 인자를 딱 내보냈는데 얘가 가서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얘가 숫자가 적거나 활성이 떨어져 있게 되면 못 죽여요. 그럼 걔네들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 이제 그게 이제 암 덩어리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설명 어떤 식이죠? 요거 볼게요. 여기 그 아까 그 투머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셀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이게 암세포가 있으면 얘가 달라붙어 갖고요. 구멍을 뚫어서 터트려 죽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이 일을 잘해야만 생긴 놈을 죽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 이거 뭐예요?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분명히 몸에 생기고 있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생긴 거를 갖다가 없애고 덜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니까.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발암물질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는 얘기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쪽. 예, 됐습니다. 이 앞쪽은 꺼야 글씨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이 앞쪽. 아, 이거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꺼져. 잠깐만, 이렇게 꺼지죠. 이렇게 다 꺼버릴까요? 네, 꺼. 요걸 네, 좀 꺼주니까. 낫겠다. 네, 이렇게. 자, 좀 나세요. 예, 예. 더 나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암 발생 요인으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 발암성 식품, 화학 물질, 발암성 병원체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등의 정상세포가 노출이 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10에서 20% 정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이상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흡연이라든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금연 정책을 되게 많이 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흡연 인구가 다시 또 늘고 있대요. 네. 특히나 여성 흡연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해서 되게 그리고 청소년 흡연 인구가 늘다고 해서 많이 말이 많은데 이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발암 물질이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 나쁜 건 이거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은요 밑으로 의원님 내려두시면 네. 아예 표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표 이 밑으로 뭐에 보면은 정상적인 면역 체계라든가 그리고 정상적인 항산화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암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나가실 때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우리가 이제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마스크 하나만 쓰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분진 같은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가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차에 있는 매연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마스크가 걸러줘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만 쓰셔도 상당히 많이 보호가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아예 방역용 마스크들 쓰시면 더 좋긴 하는데 그거가 불편하신 경우 호흡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만 쓰셔도 도움이 되니까 호흡 쪽으로 들어오는 게 발암물질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먹는 거죠. 이게 피할 수 없는 술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고기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의사선생님들 잘 알면서 왜 흡연을 하시고 왜 음주를 못 하시고 이해가 안 가요. 알면서 원인을 알면서. 그럼 피워보시면 알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자, 여기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같은 경우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엔자임 P10하고 코엔자임 A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엔자임 A는 국내에는 판매가 안 돼요. 이게 식약처에서 국내에서는 판매 안 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코엔자임 A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하시면 돼요. 그 코엔자임 A가 원래는 이게 피부 미용에 정말 좋거든요. 코엔자임 A 드시면 블랙헤드도 없어지고요, 여드름도 좋아지게 되고 피부의 탄력도 좋아집니다. 원래 이거 제가 여드름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쓰고 있지만, 그리고 코엔자임 P10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장이나 약국에 가면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코엔자임 P10에다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A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요즘엔 다 나와요. 항산화 제품들이 sak 다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항산화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드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E하고 자 요거 알고 가셔야 되니까 항산화 물질들이요. 비타민 A, 그 다음에 C, E, D도 비타민 A, C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항산화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지용성이에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가지고 있는 산화지방산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화학 물질 같은 경우가 기름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기름 성분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 갈 수는 있는데, 비타민 A하고 E는 바로 들어가요. 바로 세포막을 통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만 단독으로 드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비타민 C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하고 비타민 A를 같이 드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셀레늄이요. 셀레늄을 드시면 요렇게 비타민 A, C, E, 셀레늄 요렇게가 영양물질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항산화제들인데, 얘네들이 다 그 활성산소를 없애줘요. 활성산소가 없어져야 세포 손상을 막고 그래야만 DNA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코엔자임 Q10까지 같이 드시게 되면 항산화제 엔간한 거 이제 다 사 먹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마늘이요. 마늘은 면역계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마늘 자체는 항암제예요. 이거 자체가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물이 들어있는데, 그 황화물 자체가 아주 강한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늘은 하루에 6쪽 이상 웬만하면 익혀서 드셔도 돼요. 나눠 먹으면 냄새도 나고 쓰고 속도 쓰리고 그러니까는. 저도 마늘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거요. 요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예전에 별로 어려웠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가격도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메틸서포닌 메탄이라고 해서 그냥 MS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거 관절약은 많이 쓰거든요. MSM이 여기 보면 강력한 암 예방제라고 되어 있는데,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소염제입니다. 아주 강한 소염제. 그 몸에 보면 저희가 근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관절 아프고 근육 생기고 등 땡기고 어깨 땡기고 이럴 때 진통제 드시죠? 진통제가 진통 소염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히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걸로 해서 진통 소염제로 몸에 있는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소염 진통제 계열들은 다 위장장애를 유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안 하는 좀 좋은 제품들도 좋은 약들도 나와 있긴 한데, 그 MSM은 천연 황화합물인데 요놈이 열을 가면 파괴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물들한테는 이게 다 있어요. 다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거에 다 있는데 익히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요런 MSM 같은 경우는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MSM이 결핍되면은 몸에 비정상적인 염증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 쓸데없이 관절이 막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구매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MSM 같은 경우는 드세요. 그러면 암도 좋아지고 근육통도 좋아지고 관절도 좋아져요. 관절도.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옛날에 비쌌는데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셀레늄 아까 말씀드렸고, 상어연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종양 억제 인자기 때문에, 근데 이거 관절염도 진짜 좋거든요. 상어연골. 그 상어연골하고 MSM하고 관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섞어서 나와요. 제품으로. 일반 건강식품 매장 가셔도 다 팝니다. 관절약 코너 가면 MSM하고 상어연골 같이 섞여 있는 거 팔아요. 함량도 되게 좋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진짜 한 5, 6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건강기능성 식품들이 함량이 진짜 나빴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0mg 먹어야 되는 약이다 그러면 200ml 밖에 안 들어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5분의 1밖에 안 먹고 어떻게 효과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치료용량으로 다 들어가서 나옵니다. 꽤 좋게. 그런 것들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염증도 잘 있고 암도 조금 예방하고 싶은데 관절도 안 좋아하고 그냥 이거 사서 드시면 돼요. 이거 사서 드시고 항산화제 드시고. 항산화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미용에 무지하게 좋거든요. 비타민 A, C, E, 셀레늄하고 코엔자임 Q10 같이 드시잖아요. 뽀해져요, 피부가. 납빛이 뽀해져요. 이게 다 미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Q10 화장품 나오잖아요. 미백하고 피부 탄력 때문에 나오는 건데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피부 마름이 잘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요.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비타민 A 이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타민 A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비타민 A를 발암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타민 A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그 비타민 A를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안토시안 많이 들어보셨죠? 안토시안. 네, 들어보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근에 들어있는 그 색소들. 그러니까 블루베리 같은 거라든가 블랙베리 같은 거라든가 당근이라든가 얘네들 중에서 색깔 있는 애들 있죠? 싹 다 비타민 A 친구들이에요. 비타민 A 친구들. 우리가 먹으면 몸에서 비타민 A처럼 걔네들이 활동을 해줘. 대신에 그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천연 비타민 A 계열들은 싹 다 몸에 위해가 없어요. 그 원래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 비타민 A 많이 먹으면은 기형아 유발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안 드시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카로티노이드 계열로 돼 있는 비타민 A 전구체를 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그 암 환자들은 항상 항산화제를 정상 용량 이상으로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죠. NK셀이죠. 천연 킬러세포. 얘가 NK 여기 있네. NK셀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역계를 자극해서 얘가 일 잘하게 도와줘요 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TV에 보면은 건강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뭐 유색 과일이나 야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 NK셀을 활성을 못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그냥 양성 종양들 같은 경우도 줄어요. 감도 비타민 A가 많은 거 아니에요? 들어있죠. 그럼 들어있죠.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무지하게 좋아하시는데. 그다음에 이거 요즘에 베타글루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홈쇼핑에서 많이 팔던데. 네.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예. 베타글루칸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면역 자극인자들이에요. 그 면역계를 자극해서 이렇게 면역계가 이렇게 확 일을 잘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인터페론이 이제 그 지원해 B세포하고 T세포를 갖다가 자극해서 일을 막 이렇게 잘하게. 그러니까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B세포하고 저기 T세포한테 인터페론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슈퍼맨처럼 변해요. 훅 이렇게 힘이 세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터페론이라 해서 원래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예전에 그래서 인터페론 안약도 나왔었어요. 바이러스 질환이 있으면 인터페론 안약 넣기 이렇게 나왔었는데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드디어 암을 정복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인터페론 개발되고 나서. 근데 문제는 실제로 몸에다 적용을 했을 때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들해졌긴 했는데 그런 형태로 면역세포들을 슈퍼맨처럼 힘을 확 키우는 방법이 베타글루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해서.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 버섯에 들어있어요. 표고버섯이 영지버섯에도 들어있고요. 당연히 상황버섯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가격대 효과로 따지면 표고가 짱입니다. 영지 비싸요. 상황도 비싸요. 표고 싸요. 근데 표고의 그 버섯 순위로 따지면은 2등입니다. 2등. 상황버섯 다음으로 항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애가 얘예요. 표고버섯. 건포고가 더 좋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떤 표고를 드셔야 되는데 표고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인 그 베타글루칸이나 여러 가지 항암 성분들은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물에 담가놓으시면은 그냥 껍데기만 드시는 거니까 그 저기 건표고 사셔갖고 뿌리잖아요. 물 네.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릴 때 먼지 같은 거 묻어 있으니까 가볍게 이제 물로 닦아내시는 건 닦아내시는데 이렇게 가만히 물에서 불려서 이제 그냥 쓰면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불려서 쓰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부분 푹 네, 담가놨다가 한참 담가놨죠. 짜가지고 꼭 짜서. 다 버리거든요. 예. 맛있게 식감만 느끼시는 거죠. 섬유질은 드셔서 장은 좋아지는데 안 돼요. 그렇게 드시면. 표고버섯은 불린 다음에 꼭 물을 같이 넣어서 근데 그 물이 진짜 맛있는데. 그러게 그거를 예, 육수를 끓이면, 예. 맛있어요. 감칠맛.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혹시 날로 먹는 게 좋을까요? 괜찮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 베타글루칸은 파괴가 잘 안 돼요. 표고버섯은 네? 생으로 먹더라고요. 열을 가해도 파괴가 잘 안 됩니다. 진짜 마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늘에 있는 항암 성분도 열을 가해도 잘 파괴가 안 돼요. 조리하거나 그 장아찌로 쓰거나 뭐 이렇게 초절임해서 드셔도 마늘에 있는 항암 성분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 이렇게 마늘 찢잖아요. 그러니까 다진 마늘로 하면은 성분이 올라간다고도 돼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도 돼 있더라고요. 저는 뭐 다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예. 분말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를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고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표고버섯 추출물로 해갖고 면역 증강제가 나와요.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 베타글루칸을 갖다 추출해서 나오는데 그게 그 캡슐 형태로도 나오고 파우더 형태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는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임상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임상 실험을 했는데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NK셀 활성이 1.5배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저도 꽤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솔직히 저도 지금 먹어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에는 뭐 저희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새로 나오면 저 다 뜯어서 먹어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엔 뜯어놓은 양이 이따시만큼 있어요. 진짜. 먹어봐요. 혹시 나무만 좀 주세요. 그 먹으면 어떻게 해? 임상실험. 임상실험 먹어도 대상으로. 부작용 나지 않나 저는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뜯어서 먹어봐요. 그리고 냄새가 역하지 않을까 아니면 먹고 불편하지 않나 이런 걸 확인해서 오면 다 뜯어 먹어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도움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아시도필로스라고 되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장내 면역계를 관장하는 것 중에서 유산균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아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발암물질 중에서 우리가 먹는 구운 고기라든가 그 열을 가한 기름 계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그 트랜스 지방산으로 해서 바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지게 되면 발암물질 생성이 줄어요. 몸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되게 되면 발암물질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안 썩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장내에 있는 음식물이 썩으면은 그 우리 좋은 음식 먹고 다 썩은 거 먹는 거니까 그냥 유산균제 드시면 돼요. 시중리에 나와 있는 좋은 유산균 그냥 드시면 됩니다. 포도씨 추출물 같은 경우도 항산화제로는 되게 좋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 문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천연물질 중에서 가장 항산화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이. 근데 저희 학교에 제가 취급을 안 하는 관계로 아직 뜯어먹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해초 같은 경우. 자, 미네랄 균형은 방사선 요법으로 초래되는 손상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덜렁 그냥 해초라고 떠렁 써 있는데요. 면역계를 관장하는 것 중에서 미네랄인 셀레늄 같은 경우라든가 그 외 다른 미네랄들이 저희 몸에 보면은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연계되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시스템, 되게 큰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 시스템에 미네랄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미네랄 섭취가 줄게 되면 그 시스템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꾼이 있는데 일을 잘 못해. 그러면 걔네들 일 잘하게 미네랄을 넣어주는 건데 미네랄 섭취하는 것 중에서 제일 편한 방법이 해초입니다. 왜냐면 미네랄이 흡수가 되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들어와요. 몸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섭취를 하려니 어떻게 다른 놈한테 먹인 다음에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 건조용목한테 먹여서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클로렐라 아시죠? 스프루리나 들어보셨죠? 걔네들을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미네랄 균형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복합적인 미네랄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미네랄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에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퍼먹을 수 없어요. 퍼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뭐 많이 먹으면 죽어요. 죽죠. 그 저기 소금 중독돼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은 해초 같은 경우라든가 클로레라라든가 스피루리나 애들은 다 해초 계열들이에요. 걔네들이 짠 건 빼고 미네랄만 먹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소금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만 건져서 먹으면 내가 원한 바닷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초를 많이 드셔야 돼요. 맛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주 한 잔도 괜찮은데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 드시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 클로렐라하고 스피루리나를 판매를 해요. 요즘에 이제 스피루리나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클로렐라는 소화 흡수력이 많이 떨어져요. 동일한 양을 먹어도 30% 이하로 흡수가 되고 스피루리나는 30% 이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요즘 뭐 그걸 드시는데 그냥 미역 드시면 됩니다. 미역 많이 드시면 좋아요. 미역국 많이 드시고 다시마 많이 드시고 김. 김 드세요. 예. 조미 안 한 거 아시죠? 그것도 간장 찍어 먹으면 소주 한 잔 괜찮은데
L-카르니틴은 그 약이니까 그렇고. 의원님 밑으로. 네. 마그네슘이 잘렸구나. 앞에서. 마그네슘. 네. 예. 여기 보시면 종합 비타민하고 미네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철분제제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암세포는 커지게 되면 혈관을 막 만든다 그랬잖아요. 철분을 먹으면 암세포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되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철분제는 금물이에요. 그 암 만약에 혹시나 진단을 받으시면 본인이 드시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쭉 보셔갖고 철분이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더 잘 자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요즘 얘기 많은데 뭐 비타민 D도 면역력에 아주 중요하고요.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국내에 나오는 제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 되게 싼 제재가 나왔는데 이 가격이 좀 비싸게 판매가 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해외 직구로 하면 이거 살 수 있어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 혹시 저거 아세요? 성형외과에서 신데렐라 주사인가? 뭐더라? 그 저기 피부 뽀얗게 해주는 주사가 있어요. 그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 그 미백용은 엄청 좋은 건데 국내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판매를 해요. 이게 조화제약에서 나오는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요. 걔네들 좀 그래. 그러니까 그냥 해외 직구에서 사서 드세요. 글루타치온. 뭐 비타민 B군은 그렇고. 여기 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환기는 T세포, 대식세포, NK세포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강력한 면역 증강작용하고 항암작용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수님이 연구한 거거든요. 학교님 때. 이거 저기 황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환기 그 저건데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인데 하여간 그분이 한 거거든요. 환기도 약간의 혈압 상승 작용이 있습니다. 삼은 특히나 인삼 같은 경우는 면역체계 강화 작용으로 산만한 건 솔직히 없어요. 인삼이 진짜로 홍삼 드시면 면역력이 좋아진 거 맞습니다. 맞는데 삼의 단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얘가 강심 작용이 너무 강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저도 먹으면 올라가서 저도 못 먹는데 근데 홍삼은 괜찮잖아요. 홍삼도 올라가요. 제대로 만든 홍삼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럼 심장이 약한 사람은 먹으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홍삼을 만들 때 홍삼에 보면 홍삼에 큰 뿌리가 있고 작은 뿌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미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삼에다가 미삼을 섞어서 이렇게 같이 다려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거든요. 그 미삼이 면역 증강 작용이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강심 작용도 뛰어나서 가격이 더 비쌉니다. 미삼이 그 잔뿌리예요. 그냥 미삼이라는 삼이 있는 게 아니라 삼의 잔뿌리를 미삼이라고 부르는데 그놈을 갖다 이제 섞어서 같이 써야 되는데 단점이 삼도 인삼도 똑같아요. 저희 생약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한동영 교수님이라고 그 인삼의 권위자분이 한 분 계셨고 그분 제자분이 환기의 권위자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분 두 분한테 다 배웠는데 삼인 항암 효과가 정말로 뛰어납니다. 이건 확실하게 입증이 다 돼 있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삼을 갖다가 인삼의 항암 효과를 증가시키는 제품을 만든 선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인데 그거 선삼이라고 판매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 홍삼 말고 삼을 갖다가 항암 효과가 10배 정도 뛰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웃기게 개발한 건데 솔직히 실수했거든요. 이런 큰 찜통 같은 게 있는데 약국이래. 실험실에서 큰 찜통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삼을 잘못 넣어갖고 했는데 그게 이게 10배가 증가된 걸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품으로 개발된 게 나온대요. 어쨌든 비싸요. 이름이 선삼이라고. 네, 선삼이에요. 네. 저희 선배가 하는 거예요. 그 환기가 그 효과가 있어요. 환기를 구하셔서 근데 환기는 그 혈압 증강작용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강하진 않으니까 환기를 끓여서 꾸준히 드십시오. 이건 가족 다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환기 자체는 면역 증강작용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특히 여기 보면은 써 있죠. 환기를 복용한 암 환자는 표준 치료를 받은 사람에 비해 2배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라는 뜻은 면역계를 되게 강화시키는 작용이 확실하게 뛰어나다는 얘기거든요. 일반 사람 드시면
다른 염증 없애는 데도 좋아요. 황기는 끓이면 무슨 맛이에요? 밍밍해요. 네. 네. 크게 맛이 없어요. 쓰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저기 닭백수가 이렇게 안 닭백숙 같은 있는 게 황기 드시면 황기예요. 예, 그게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황기는 애들도 먹기가 되게 편해요. 삶은 다리면 약간 독특한 향이 있잖아요. 닭백수 하면 근데 하얀 거 황기는 인삼같이 없어서. 많이 넣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황기예요. 황기는 좀 이렇게 연수가 좀 되내 쓰시는 게 좋거든요. 원래 시중에서 파는 얇은 애들 말고 그 건재산 같은 데 가서 두꺼운 거. 뭐 5년, 6년 된 걸로 달라 그러면 구해줘요. 근데 가격은 당연히 더 비쌉니다. 훨씬 더 비싸요. 이게 선삼은 어디서 사요? 예? 선삼. 선삼은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예,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게 각종 암 환자분들께서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배분들 그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분들 사서 드시거든요. 그거 괜찮습니다. 효과는. 그 선배가 좀 비싸게 팔아서 어느 정도 싸게 팔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넘을 거예요. 헐. 못 먹겠네. 돈 없으면 죽어야 돼. 황기 드시면 돼요. 황기를 좀 이렇게 좋은 걸로 그 건재산 같은 데 가면 부탁하면 좋은 거 구해줘요. 연수가 좀 되도록이면 5년에서 6년 정도 구해달라고 구해주거든요. 그걸 구해갖고 그냥 가족분들 끓여서 드십시오. 그러면 그 면역세포가 강화되면 외부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가 암세포도 없애고 세균 뭐 이런 거 없애는 것도 맞는데 면역계가 강화되면 조직 재생작용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원래 황기를 언제 쓰냐면 수술한 사람. 수술하고 나서 살이 빨리 차올라야 되잖아요. 화상 입은 사람들이라든가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 황기를 끓여 드시게 되면 살이 차오르는 효과가 확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기작용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거를 생기작용이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황기에 보면. 근데 살이 빨리 차오르는 조직 재생작용이 엄청나게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이 황기 드시면은 그런 작용도 좋고 조직 재생작용이 좋아진다는 뜻은 다시 말해서 손상되어 있는 조직들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 걸로 다시 채울 수가 있어요. 새 거가 만들어진 속도가 느리면 그냥 쓰거든요. 그냥 쓰는데 새 거가 잘 만들어지면 좀 안 좋네. 버리고 다시 만들면 돼요. 이 작용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비싸지도 않고 괜히 뭐 이상한 비싼 거 사드실 필요 없어요. 진짜 잘 나와요. 원래 효과로만 따지면은 객관적으로 3이 더 좋습니다. 인삼이 더 좋긴 한데 저처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3을. 특히 혈압 있으시면 3 드시면 안 돼요. 그 예전에 산삼 드시고 부작용 하신 분 제가 치료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고생했습니다. 3개월 걸렸어요. 삼삼 드시는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해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강황에서 추출한 쿠르쿠민이 항암 효과가 있어요 라고 써있는데 강황이 카레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울금도 똑같이 쿠르쿠민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아요. 울금도. 그러니까 쿠르쿠민이 뭐 성분 똑같으면 되니까 울금차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죠. 녹차는 암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 혈관 생성하는 걸 차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녹차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요. 녹차는 그렇죠? 여러 가지. 녹차는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것도 막아줘요. 녹차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마셔. 아니 많이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녹차 차로 해서 그냥 한 2-3잔 정도만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요.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세 잔 가지고 해당이 될까요? 도움이 꽤 돼요. 생각보다. 녹차에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상당히 잘 우러나기 때문에 논이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너무 비싸게 팔아요. 논이가 뭐지? 논이 줄 수 있어요. 그 논이 열매인데 논이 예. 논이 그 개봉해가지고 한 6개월 됐는데 먹어도 될까요? 냉장 보관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먹으셨어요? 왜 밑으로? 네. 평소에 먹던 게 아니어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한 모금 먹고 놔둬버렸어. 냉장고에. 맛있어. 6개월 지나면 버리시면 돼요. 주스기 때문에 상합니다. 네, 주스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 여기 써 있는데요. 배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쭉 다 써 있는데 야채 많이 드시면 돼요. 그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야.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 녹색 식물에 있는 엽록소는 암 억제 인자입니다라고 해서 딸랑 한 줄 써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식물이 만든 그 엽록소 있죠? 녹색 만든 그거 자체가 아주 강한 항산화제고 아주 강한 항암제입니다. 배추잎. 그렇죠. 진한 거 무조건.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채소를 드시면 돼요.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써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쭉 써 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거는 뭐 골라서 드시지 말고 그냥 색깔 진한 놈으로 많이 드시면 됩니다. 여기 십자가 채소라고 돼 있는데 십자가 채소가 우리가 많이 먹는 배추입니다. 배추, 무, 배추 뭐 이런 애들 드시면 되고요. 양파, 마늘 많이 드시면 좋다고 돼 있고 그리고 내려주시고 약사님이 먹으라는 거 2년 동안 부지런히 막 챙겨서 많이 먹었더니 과다 복용을 했나봐요. 저쪽이 사표로가 쪘고 왼쪽에 또 갑상선 암세포 3mm짜리가 또 생겼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인가? 아니, 다른 요인이겠죠. 갑상선 암 될 겁니다. 그쵸. 네, 갑상선은 그거 말고 요인이 약도 많아요. 챙겨 먹고 식품도 막 열심히 신경 써서 먹었더니 체중이 너무 불어요. 좀 조절해서 드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토마토 말 있죠, 여기.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 암세포 쪽에도 관련돼 있지만 저기 이탈리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뇌경색이나 심장질환이 되게 적어요. 되게 적어요. 토마토 때문에. 거기 있는 라이코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리브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라이코펜 때문이죠. 라이코펜 때문에. 올리브유도 항염증 작용이 되게 강하긴 해요. 근데 올리브유는 기름으로만 따지면 포도씨유보다 못해요. 포도씨유가 더 좋긴 합니다. 기름으로만 따졌을 때 향이라든가 풍미는 훨씬 좋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드시는데 토마토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국내에 유통되는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가 아니라서 라이코펜이 되게 적게 들어 있습니다. 아시죠? 녹색일 때 따갖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색깔이 변해서 오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덜 익은 거거든요. 완전히 익은 상태의 토마토는 맛도 완전히 다르고 영양 성분도 틀려요. 그래서 라이코펜을 뭐 판매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저는 좀 고민이에요. 이게 토마토만 해도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토마토는 아주 강한 항산화제, 아주 강한 심장 치료제,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진짜 좋은 건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그래서 케찹에 써있더라고요. 케찹에 라이코펜 이만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조미료도 많이 들었고 썩은 많이 조미료 먹어도 되겠네. 근데 꿀에서 같이 먹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설탕 재워 먹고 맛있어. 아 괜찮아요. 그 정도야.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마토 드실 때 익혀 드세요. 익혀서. 볶아 먹어요. 아시죠? 기름 원래 이제 샐러드하고 같이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 흡수량이 늘어나요. 늘어나서 기름기하고 같이 드시면 좋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스파게티로 해서 토마토 익혀서 먹으면 훨씬 너무 많이 돼요. 근데 잘 익은 토마토를 먹고 해서 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마트에 그거 잘 익은 토마토 갖다 놓으면 하루에 다 썩어버려요. 이게 다 터져서 누가 안 사가. 색깔이 이상해져갖고. 근데 효과는 그게 더 좋은데. 집에서 익혀도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내려주시죠. 이것 때문에 얘기가 조금 있긴 한데 여기 어딨지? 여기 있다. 유리나 스테인레스강 조리기구와 목재 조리 용구만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 말이 테프론 코팅돼 있는 코팅 프라이팬 다 쓰시잖아요. 네. 그거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요. 네. 알루미늄 프라이팬 자체가 알루미늄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호일 요리할 때 많이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 신경계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그걸 말고 프라이팬 자체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저도 요리하기가 편해서 그거 좋아하는데 양은 냄비도 쓰면 안 되겠네. 네, 나물 안 돼요. 먹을 때. 네. 스테인레스가 제일 낫긴 합니다. 근데 양은 냄비 있거든. 문제는 이 데프론 코팅이 요즘 문제가 돼요. 데프론 코팅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코팅돼 있는 거 음식이 안 달라붙으니까는 뭐 대충 해도 안 달라붙으니 되게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편한데 데프론 코팅을 열을 가하게 되면 원래는 그게 화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돼 있었는데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데프론 코팅이 200도 이상 가열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데프론 코팅이 C하고 플로우르라고 해서 이게 4개 붙어 있는 건데 이 플로우르가 밖으로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갑상선암.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논문이 누구더라? 서울대에서 했던가? 뭐 하여간 우리나라에 논문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이 지금 그 발표가 무슨 이유인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선배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그 프라이팬 나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무쇠 쓰세요, 무쇠. 길들여서 쓰면 돼. 데프론 코팅이요.
그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 음식이 달라붙지 말라고 코팅돼 있는 거 있잖아. 다이아몬드 코팅. 예, 그런 것들이 다 햇빛 뭐니 데프론 다 예, 다 하는 데프론 거예요. 코팅이에요. 다 다 데프론 코팅. 데프론. 그거 만약 발표되면 홈쇼핑 냄비 시장 다 망할걸요? 예, 냄비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지, 원래는 그래서 그 데프론 코팅이 아닌 걸로 해서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프라이팬이 나와요.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거 수입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걸 발표하려고 했다가 뭐 좀 안 좋게 되셨다고 제가 지금 어떻게 얼핏 들어갔고 발표하려고 중소기업 뭐 아니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디 매장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돌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코팅하는 거. 코팅 그러니까 돌 코팅이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 다 데프론 코팅입니다. 모든 종류 그러니까 코팅한다. 예, 코팅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몸에 지금 무슨 프라이팬도 있나? 예, 그럼요. 그렇죠. 생각 이게 이제 불소거든요. 불소. 원래 그 데프론 코팅 사브라탄소라고 해서 불소 성분인데 불소 성분 예전에 그 저기 수돗물에다가 섞어갖고 애들 이 섞지 말라고 그 불소입니다. 그 불소. 치약에도 불소 성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갑상선 쪽에 문제를 유발해서 예 지금 얘기가 좀 있는데 참 그래요. 예 그것도 어쨌거나 화학물질. 그 유리로 돼 있는 거 쓰시거나 하면 되긴 한데. 리스테인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네? 불소가? 리스테인. 아 리스테린이요? 불소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거를 나는 한 20년 동안 썼거든요. 그거 이제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운동은 어렵습니다. 일팀 운동 진짜 어렵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단식 요법입니다. 이거는 검증이 돼 있는 거긴 한데, 원래는 일주일 단식 요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죽기 힘들어요. 정말 죽기 힘든데, 일주일 단식 요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세포라고 하는 놈은 증식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증식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니까 아주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단식 요법을 하게 되면 그 암세포를 굶겨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 일주일 단식 요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일주일 단식 요법 말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못 망가집니다. 전에 어디더라? 뭐 단식요법 이상하게 해갖고 문제 생긴 적이 좀 있었죠? 일주일 이상 안 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일주일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화학물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일부 암 전문의는 환자에게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할 때 식이보충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그 항암제하고 상호작용이 있을까봐,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예측이 안 될까봐 그러는데, 암 환자 중에서 현재도 그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항암제 같은 경우가 조직 재생을 못하게 해요. 신생 물질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위 점막도 재생이 안 돼서 식사를 할 때 되게 불편함을 겪게 되거든요. 토한다든가 식욕이 아예 없어진다든가 속이 엄청나게 쓰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항암 치료하시게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하셔도 당연히 나타나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방사선이 그 방사선 맞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진 그 방사선이에요. 그 방사선을 갖다가 암세포에 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데 문제는 그 방사선 요법 자체가 활성산소를 유발을 합니다. 몸 안에. 그래서 그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활성산소로 인해서 다시 그게 또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화학물질이라든가 활성산소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꼭 기능성 이런 거, 항산화제 같은 식이보충제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A, C, D, E, K, 셀레늄, 시스테인, 비타민 비복합제,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항암제의 부작용, 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저희 약국에 오셨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암 치료를 하실 때, 암 치료를 하셔서 이제 암병동에 가시게 되면 통원 치료하신다고 해도 보신 분들을 계속 같이 볼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자주 그분들도 치료를 한참 동안 받아야 되니까. 근데 똑같이 치료를 받았을 때 나아지는 속도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되게 많이. 근데 여러 가지 필요 없고 항산화제는 꼭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항산화제 챙겨 드시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암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굶어 죽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영양 섭취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위하고 장의 소화 기능이 되게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 상태가 문제가 생겨서 영양 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꽤 있으니까 어떤 치료를 하시든 간에 식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식사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되면 식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렸지 면역 체계가 암세포 죽이는 거거든요. 밥을 먹어야 면역 체계가 살아나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식사를.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해야만 암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를 간과하게 되면 항암제 때문에 사망해요. 항암제 독성을 이기질 못합니다. 항암제가 독성이 엄청나게 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게 그 고기를 드시게 되면 육류를 안 먹으면 안 돼요. 드셔야 됩니다. 육류를 안 먹으면 안 돼.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문제가 육류를 드시게 되면 육류가 몸에서 분해될 때 대사산물인 독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모든 육류는 몸에서 필요한 거 이외에는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고기를 먹으면 제 그 다리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장 보면은 내장에 있는 내장 내피세포들이 자꾸 이렇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 피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부를 만들고 내장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섭취가 돼서 새로 만드니까. 근데 새로 만드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몸에서 뜯어서 태워버려요. 뜯어서 화학적인 연소를 하게 되는데 뜯어서 태우게 되면 아니면 이제 살찌거나 태우게 되는데 태울 때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는 무조건 암모니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암모니아가 독성이 꽤 강합니다. 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빨리 분해를 못해서 몸에 쌓이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있으시거나 고혈압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육류 드시지 마세요 자꾸 하는 이유가 당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대사 기능이 약해진 상태의 병이고요. 그래서 대사중군이라고 해서 딱 부르게 되는데 그럼 대사중군이 있으신 대부분의 만성 환자분들 저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독이 몸에 쌓인다고 보면 돼요. 그럼 고기독이 몸에 쌓이면서 그게 독성을 유발하면 다른 혈관 염증이라든가 근육 염증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그 염증들이 아까 말씀드린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집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건강합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육류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대장암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섬유질이 적어져서. 그래도 맛있는데. 삼겹살에 소주 진짜 맛있는데요, 그죠? 그때 야채를 많이 드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게 뭐죠? 굵은 육류와 가공 육류는 암 사망률의 관계가 있지요. 특히 심장병의 관련이 꽤 크지요. 그 중에서 그냥 일반 붉은 육류보다 가공 육류가 훨씬 나쁩니다. 예, 햄이나 아니면은 뭐 소세지 거기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방부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게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안전하다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분해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저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확 취하고 어떤 사람은 소주 3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갔을 때 몸에 독성을 발현하는 농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에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겠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이렇게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독을 분해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것도 노화가 돼서 그런 거니까. 떨어지게 되면 저 나이가 드셔서 분해 능력이 떨어진 분이 드셨을 때 독성 훨씬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덜 드시는 게. 그러니까 변명이긴 한데 이것 저녁 때문에 때 육류로 이제 저녁 식사를 과하게 맛있게 한 날 다음 날 전혀 식욕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됐다는 증거인가요? 아침이 그렇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셔서 그렇죠. 왜냐면 고기는 이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뱃속이 든든하다고 한 게 그게 덜 소화되신 소화 거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느린 거라고 느린 보시면 거죠. 되지. 느린다고. 그럼 굶어야 되겠네요, 아침은. 안 드신 게 낫죠.
그럴 때는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안 먹으면 안 먹으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버섯은 암세포를 찾아서 파괴하는 T세포하고 위에 이제 없는 NK셀이라고 하는 NK세포라고 하는 그놈입니다. T세포도 TK셀이라고 하는 놈이 따로 있거든요. 면역세포 중에서 TK셀이라고 해서 암세포 죽이는 놈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놈은 투모 킬러셀이라고 하는 그 NK셀 그놈인데 그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연기버섯, 마이타케 이건 일본 버섯이에요. 그냥 표고버섯 비슷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식품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훨씬 많이 해놨어요. 저희 나라보다. 저희 나라는 지금 그 나눠진 게 한의사들하고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분리가 돼 있어서 생약에 대한 연구가 좀 느려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보다도 느립니다. 중국도 한의사가 없어졌거든요. 한의사가 남아있는 곳은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웬일이야. 일본은 한의사 자체의 직업이 없어요. 그냥 없고 중국은 중의사라고 해가. 근데 중의사라고 하면은 그럼 그 중의사가 그 한약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양방 한방을 다 같이 하는 사람을 중의사라고 불러요. 중의사들이 있는데 그 양방 한방을 같이 하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은 중국이 이건 제일 많이 해요. 지금 한약에 대한 임상 실험은 최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한방 신장약도 개발된 게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그 중국 쪽에는 그쪽이 많은데 저희 나라는 지금 그게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갖고 약에 대한 연구가 좀 적은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표고버섯 같은 경우들 요즘에는 이제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일본은 한참 전에 임상 실험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도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표고버섯 많이 드시면 되고요. 마이타케가 버섯인가요? 예, 버섯이에요. 버섯. 일본 버섯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너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비타민 B군 많이 드시면 좋고 셀레늄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셀레늄은 심장 질환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셀레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드셔야 되고 이렇게 드시면 되고 예,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상어 간유라고 해서 알코시 글리세롤이라고 했는데 그 상어 간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해 상어 간유 해갖고 그 냄새 되게 역한 역하고 역한 거 하나 때. 있어요. 이게 이제 저것 때문에 좀 요즘에 그 세월호 사태 일으킨 세모. 세모 그룹에서 나왔었어요. 거기서 나왔는데 그 거기에 이제 그 상어 간유를 팔았었습니다. 거기서. 스쿠알레? 예, 맞습니다. 세모 스쿠알렌 세모 그거. 유명했었지. 네. 다 사먹었었어요. 네. 예, 엄청난 풍미를 취했죠. 네. 다른 스쿠알렌의 10배의 가격을 받고서 자기네들은 틀리다고 거짓말을 치는 하긴 한데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원래 10분의 1 가격,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데 다르다고 했는데 안 달라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 상어가 그 상어이기 때문에 상어간유 생각보다 쌉니다. 상어간유도 도움이 되는데 여기 조금 더 안 돼요. 근데 상어간유는 장내에 있는 독소 제거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장내에 있는 독소 제거용. 원래는 알코시글리세롤이 그 키 크는 약으로도 써요. 원래는 요거 아이들 성장 촉진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상어연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어연고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췌장암, 전립선암, 피부암 일종인 카포식종 등에서도 유효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암 치료용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암세포도 아까 그 말씀하신 텔로미어라는 게 있나요? 그게- 텔레미가 없죠? 떨어져 나가래요. 근데 어떻게 재생이 아, 텔로미어는 저거예요. 시계예요, 시계. 근데 암세포는 하면 그게 없다 이거.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A4-6라고 해서 원래 자살 유전자 코드가 있는데 그 유전자 코드 제일 끝에 부분에 가면은 자살 유전자가 있어요. 이 자살 유전자가 뭐냐면 이 유전자를 자극을 하게 되면 세포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죽게 만드는 게 자극을 하는 게 이제 세포 손상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그 텔로미어가 다 이렇게 소진된 거 말고 그냥 뭐 외부에서 자외선으로 손상이 되던가 아니면은 세포 내 기능 이상이 발생을 해갖고 세포의 기능을 더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세포가 그냥 자동으로 터져 죽어버려요. 그게
누가 와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터져 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A4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일부 모든 세포들이 다 주기가 있거든요. 그 뼈 세포 같은 경우는 뼈가 보통 1년 반 살아요. 몸에 뼈도 세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골 세포들 보면은 그 골 세포의 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1년 반짜리 시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시계는 28일짜리입니다. 피부에 있는 세포들은 28일짜리 시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28일 지나면 퍽 죽어요. 그걸 이제 각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각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 각질이 죽은 피부 세포가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 만약에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얘가 살아있으면 세포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각 세포마다. 그럼 사람이 만약에 텔로미어가 없어지면 예. 영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해요. 영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시계를 갖다가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그런. 계속 살아있는. 예, 리셋을 늦지도 시키면. 않고. 예, 그러니까 리셋 시키면 되는 거야. 이걸 거의 끝에 생겨서 다시 딱 붙여놓으면 다시 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요. 죽는 건 안 무서운데 늙는 건 무서워. 예, 안 들어있네요. 예, 안 들어있네요. 예, 괜찮습니다. 죽는 게 힘들어요. NK 호르몬이 있잖아요. 죽는 건 상관없다니까. NK 셀이요? 늙는 게 싫다. NK 호르몬이요? 그 웃음집에 보면 NK 호르몬도 NK 작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NK 호르몬이 무슨? 뭐 다이옥신이나 뭐 이런 예. 호르몬 계통이잖아요. 거기에 NK 호르몬이라는 빼지나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도 그 NK 세포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NK 호르몬을 제가 처음 들어서. 처음 들어봐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막내. 근데 그걸 뭘 약자로 부르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웃음 치료를 하게 되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잘 나오긴 해요. 예. 여러 호르몬인데 거기에 NK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이제 아마 그 NK셀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 면역계 자극인자 같은 경우가 원래 갑상선에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갑상선, 그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는 간, 그 다음에 갑상선, 그리고 콩팥위에 있는 부신.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조절을 해요. 면역계 조절을 하는데, 그 갑상선하고 그 다음에 부신에 있는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영양물질이 부족해도 보통 제가 쭉 알려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B군이라든가 비타민 A라든가 이런 영양물질이 부족해도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도 영향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비타민 B6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셀레늄하고 얘네들이 부신하고 갑상선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 기능에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음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있는데, 큰 게 뭐냐면 저게 있어요. 여성 호르몬 제기약. 이게 지금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긴 하는데, 여성 호르몬제들이 영양 결핍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물론 당뇨약도 그렇고 고지혈증 약도 그렇고 혈압약도 그렇고 항생제 계열도 그렇고 이런 우리가 치료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여러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처방은 요즘에 이제 여성 호르몬제 처방을 많이 안 하시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피임약 계열이요. 피임약 계열이 지금 많이 판매가 되는데, 이 피임약을 드시게 되면 여성 탈모 유발할 수 있고요, 갑상선 질환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금. 예. 그렇죠. 먹는 피임약이에요. 예, 맞습니다. 먹는 피임약이요. 갱년기 치료용으로 쓰는 여성 호르몬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당 환자분들 같은 경우 먹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당뇨 환자분들은, 혈압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고지혈증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치료용으로 먹어야 돼요.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드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이 영양 결핍을 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체내에 있는 영양분이 소모가 돼 버리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보다 영양 섭취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드실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영양 결핍 상태가 돼 버려서 면역계가 다운돼 버려요. 그럼 몸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영양 섭취 같은 경우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질문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느티나무 포럼에 나와 있습니다. 권봉수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느티나무 이름에 어떤 의미라도 있나요? 그 옛날 우리가 살던 마을에 가면은 네네. 이제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들이 네. 보통 있고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도 얘기하고 이웃 간에 뭐 그런 의미에서 도시화된 지역에서도 우리 느티나무 포럼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느티나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됐었습니다. 네, 상당히 멋있네요. 네. 그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 포럼을 시작한 게 저희가 2013년, 2012년 하반기니까요. 벌써 네. 한 5년쯤 된 것 같네요. 네. 정말 오늘 이제 201차 네네. 암에 대해서 저도 들어봤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더라고요. 네네. 그 이제 강의 주제가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네. 뭐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 분야에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얘기를 가지신 분이면 저희 포럼에 오셔서 뭐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하니까 교육, 문화, 뭐 정치, 경제, 오늘처럼 건강, 심지어 뭐 과학적인 뭐 생물학 얘기까지도 그래서 어떤 주제 제한 같은 건 없이 다양한 얘기들을 서로 듣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때는 역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죠? 우리 와서 들으셨을 때요. 예, 예,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세미나를 자주 여시나요? 평균적으로 월 4회를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에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 모시고 경험도 듣고 서로 지식도 나누도록 하고 있고 둘째 주 수요일에는 오늘처럼 건강과 관련된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 마지막 수요일에는 이제 국가가 지정한 문화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문화와 관련된 뭐 답사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4회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히 뭐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지. 네, 그래서 특별한 회원제 아니고요. 예. 이제 다만 이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제한돼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문자라든가 그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요즘은 또 다행히 그 SNS망들이 되어 있어서 네네. 뭐 페이스북이 됐던 밴드가 됐던 공지해드려서 누구나 관심 있으면 와서 같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열린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구리시 그 의원을 8년 동안 했었고 그런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구리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시의원의 위치에서 나온 이후에 이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 포럼을 통해서 접했던 수많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 포럼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과 그동안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제도 내에 들어가서 우리 펼쳐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이러한 느티나무 포럼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리시 곳곳에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무언가 바꿔보려는 노력들이 이렇게 힘을 좀 더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간 참고하셔서 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상식, 그리고 기타 여러 주제로 지역 전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많은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훌륭한 강사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공간이 바로 이곳 느티나무 포럼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상 느티나무 포럼에서 NWN 서금원이었습니다. Audio Jungle.